새벽 2시 고급 빌라 단지의 주차장에서 비틀거리는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양복 재킷은 찢어져 있었고 와이셔츠는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어요. 경비원이 깜짝 놀라 달려갔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제 동생 집만 가면 돼요. 남성의 목소리는 가까스로 들릴 정도로 약했습니다. 경비원은 그를 부축해서 엘리베이터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12층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왼쪽 눈은 시퍼렇게 멍들어 거의 감긴 상태였고 입술은 터져서 피가 마르지 않았어요. 목에는 손톱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2층에 도착했어요. 그는 간신히 걸어서 1205 앞까지 갔습니다. 똑똑. 처음엔 조심스럽던 노크 소리가 점점 급해졌어요. 침대에서 자고 있던 남성이 깼습니다.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변호사 강태준이었죠. 이 시간에 누가 찾아와? 태준은 의아해하며 현관문으로 다가갔어요. 인터폰 화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잠깐 이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형? 형이야? 태주는 서둘러 문을 열었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눈앞에 나타난 모습에 숨이 막혔습니다. 형 태윤이 거기 서 있었는데 그 모습이 참혹했어요. 온몸이 멍투성이었고 오른쪽 손목은 부자연스럽게 꺾여 있었습니다. 형,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누가 이런 짓을?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윤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35살 성인 남성이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태준아, 나 정말 죽을 뻔했어. 이번엔 정말로 죽는 줄 알았다고. 태준은 형을 안고 집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거실을 지나가면서 태준은 순간 멈춰섰어요. 거울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똑같았거든요.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난 태준과 태윤은 어려서부터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키, 몸매, 얼굴, 심지어 목소리까지 거의 똑같았어요. 소파에 형을 앉히고 상처를 살펴보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이런 상처들은 하루 이틀에 생긴 게 아니었어요. 오래된 상처와 새로운 상처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생겼는데 형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 거야? 태준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형,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설마 처가에서? 태윤의 몸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3년 전 대기업 상속녀 서민아와 결혼한 태윤은 겉으로는 성공한 사위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실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사실이야. 장모님, 미나, 처제까지 다들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해. 태윤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끔씩이었어. 장모님이 화가 나면 뺨을 때리고 소리 지르고 그 정도였지. 남자가 처가살이 하니까 무시당하는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점점 심해졌어. 장모님은 나를 하인 취급하고 처제는 나를 무시하고 비웃었어. 태준의 주먹이 저절로 굳어졌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야. 최근에는 미나가 이상한 수면제를 몰래 먹여. 저녁 식사에 섞어서 말이야. 먹고 나면 머리가 멍해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야. 수면제를 왜? 태준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내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까봐 그런 거야. 나를 집에 가둬두고 싶었던 거지. 태윤은 떨리는 손으로 옷을 걷어 올렸어요. 갈비뼈 부분에 시퍼런 멍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발로 찼어. 내가 쓰러져 있는데도 계속 차더라고.
장모님은 옆에서 더 세게 차라고 버릇없는 사위를 혼내줘야 한다고 했어.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쌍둥이 형이 그런 지옥 같은 곳에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었다니. 형,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왜 혼자 참고 있었어? 누가 믿겠어? 남자가 맞는다고 하면 누가 믿을까? 오히려 내가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할 거야. 그리고 무서웠어. 정말로 죽을 것 같았거든. 태유는 계속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참아왔던 고통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늘 밤에 기회가 생겼어. 미나는 술 마시고 쓰러져 자고 장모님도 약 먹고 잠들었을 때 간신히 도망쳐 나온 거야. 갈 곳이 없어서 태준이 너밖에 없어서 여기 온 거야. 태준은 형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특별한 생각이 들었어요.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나서 이렇게 똑같은 얼굴을 가진 것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 말입니다. 형, 이제 안전해.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데 태준의 머릿속에는 이미 계획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형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이 생긴 자신이 할 수 있는 특별한 복수 말이에요. 법조계에서 쌓은 냉철함과 논리력, 그리고 일란성. 쌍둥이라는 완벽한 조건을 활용해서 그들에게 똑같은 고통을 돌려주는 계획이요. 형,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태어난 것도 다 이유가 있을 거야. 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은 형을 침실에서 재우고 난 후 거실에 혼자 앉아 계획을 세웠습니다. 변호사로서 쌓아온 냉정함과 치밀함으로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형이 실종된 것을 처가에서 언제 알아챌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언제 나타나야 가장 자연스러울 것인지 계산했습니다. 오전 10시 태준은 로펌 선배 김상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배님,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인데 피해자가 제 형입니다. 뭐라고? 태윤이가? 네. 3년간 처가에서 상습 폭행을 당했습니다. 증거 수집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김상철은 즉시 사무실로 오라고 했어요. 태주는 형이 적어둔 메모들과 병원 진료 기록들을 챙겨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선배는 자료들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건 단순한 가정폭력이 아니야. 계획적인 학대야. 그런데 내가 뭘 하려고? 제가 형 대신 들어가겠습니다. 뭐, 바꿔치기를 한다고? 쌍둥이니까 가능합니다. 안에 들어가서 결정적 증거들을 더 확보하겠습니다. 김상철은 위험하다고 말렸지만 태준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그날 저녁부터 태준은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형에게서 처가 식구들의 습관, 집안 구조, 일상적인 대화 패턴들을 모두 들었어요. 장모님은 아침마다 뭐라고 하셔? 밥은 했어? 설거지는? 쓰레기는 버렸어? 이런 식으로 확인해. 하나라도 안 했으면 난리가 나지. 미나는? 나한테 말도 잘 안 해. 그냥 오늘 저녁은 밖에서 먹고 올게 이런 식으로 통보만 해. 태주는 형의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정말 구별이 안 되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눈빛이었어요. 태윤의 눈은 늘 순하고 약간 주눅든 느낌이었지만 태준의 눈에는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단련된 냉철한 말이에요. 이 눈빛을 숨겨야 해. 태준은 거울을 보며 연습했습니다. 주눅든 표정, 고개 숙이는 자세, 조심스러운 말투까지 모두 연습했어요. 3일 후 태준은 형 대신 처가 집으로 향했습니다. 고급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자 경비원이 인사했어요. 태윤 씨, 어디 갔다 오세요? 네, 잠깐 볼 일이 있었어요.
태주는 형의 말투를 완벽하게 흉내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5층으로 올라갔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습니다. 장모 박금순이 험악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어디 갔었어? 온 집안이 난리 났잖아. 잠깐 바람 쐬러 나갔다 왔습니다. 바람을 쐬? 허락도 안 받고? 박금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들어가자 처제 서민정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오빠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엄마 엄청 화나셨는데. 미안해. 머리 좀 식히고 왔어. 머리를 식혀? 뭐가 그렇게 답답해서? 민정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서민아가 나왔어요. 태준의 아내, 아니 형의 아내였습니다. 당신 어젯밤에 어디 간 거야? 아침에 깨어보니까 없더라. 그냥 공원 벤치에서 밤새 앉아 있었어요. 공원에서? 왜? 답답해서요. 태주는 일부러 주눅든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태윤과는 다른 점이 있었어요. 눈을 완전히 피하지 않았습니다. 미나를 슬쩍슬쩍 바라봤거든요. 미나가 그것을 눈치챘어요. 당신 뭔가 이상한데? 평소랑 다른 것 같아. 어떤 게요? 눈빛이 달라. 예전엔 눈도 제대로 못 마주쳤는데. 태주는 속으로 긴장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항상 똑바로 보고 말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연습했어요. 연습? 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남편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교묘한 답변이었어요. 미나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그럴듯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박금순이 태준을 불렀어요. 태윤아, 밥 더 가져와. 네, 어머님. 태준은 부엌으로 가면서 재빨리 주변을 살폈습니다. 찬장 위에 작은 약병이 있었어요. 슬쩍 집어서 확인했더니 졸피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면제였어요. 태주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뭐해?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박금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태주는 서둘러 밥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식사 중에 미나가 물을 한 잔 가져왔어요. 이거 마셔. 비타민이야. 태주는 컵을 받아들었습니다. 물에서 약간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수면제를 탄 것이 분명했습니다. 태주는 마시는 척하다가 화장실에 가서 몰래 버렸어요. 그리고 변기물을 내리기 전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밤 10시 태주는 형의 방에 혼자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방안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형이 적어둔 일기장이었어요. 2023년 3월 5일. 오늘 장모님께 뺨을 3번 맞았다. 설거지를 제대로 안 했다고. 2023년 5월 12일. 미나가 다른 남자와 통화하는 걸 봤다. 물어봤더니 뺨을 때리며 내가 상관할 일 아니야라고 했다. 2023년 7월 20일. 수면제를 먹은 후 기억이 자꾸 끊긴다. 머리가 멍하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 태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형이 이런 일들을 혼자 기록해왔다니. 더 충격적인 것은 뒤쪽 페이지였습니다. 미나 외도 상대 회사 동료 박준혁. 매주 수요일 저녁 만남. 장모님 비자금 거실 소파 및 금고. 비밀번호 527 미나 생일. 형이 나름대로 증거를 모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미나가 들어왔어요. 당신 뭐해? 태주는 재빨리 노트를 숨겼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거짓말. 뭔가 숨겼지? 미나가 다가왔어요. 태주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옛날 일기장이에요. 읽고 있었어요. 일기장? 보여줘. 부끄러운 내용이라. 보여주라고.
미나가 소리쳤습니다. 태주는 노트를 건네주는 척하다가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재빨리 주우며 중요한 페이지는 손으로 가렸습니다. 왜 이렇게 숨겨? 수상한데.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태준의 태도가 평소 태움보다 당당했어요. 미나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요즘 정말 이상해. 뭔가 달라졌어. 사람은 변할 수 있잖아요. 변해? 맞기만 하던 사람이 그 순간 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실수였어요. 너무 감정이 드러났습니다. 당신 눈빛 봐. 저게 태운 눈빛이 아니야. 미나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당신 누구야? 태준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너무 빨리 들킬 뻔했어요. 하지만 변호사로서 단련된 순발력을 발휘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 태윤인데. 아니야. 태윤은 저런 눈빛으로 날 쳐다본 적 없어. 당신 누구야? 미나가 소리치자 박금순과 민정이 방으로 뛰어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야? 엄마, 쟤 이상해요. 태윤이 아닌 것 같아요. 박금순이 태준을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태윤아, 우리 결혼식 날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태준은 당황했어요. 그런 건 형에게서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게 기억이 잘. 역시 태윤이 아니야. 미나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박금순이 태준의 멱살을 잡았어요. 넌 누구야? 감히 우리 집에 들어와서. 태준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차라리 지금이 기회였어요. 그는 박금순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 떼세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주눅든 태윤의 목소리가 아니라 냉철한 변호사 강태준의 목소리였습니다. 뭐야 이 새끼가. 박금순이 손을 들어 뺨을 때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태준은 그 손목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폭행은 범죄입니다. 장모님, 뭐라고? 내가 감히. 저는 강태윤이 아닙니다. 강태준, 법무법인 정의 소속 변호사입니다. 세 여자가 경악한 표정을 지었어요. 변호사? 그럼 태윤이는? 제 쌍둥이 형입니다. 쌍둥이라고? 미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도 안 돼. 태윤이는 쌍둥이라는 말 한 적 없어. 형이 말하지 않은 건 당연하죠. 여러분이 그 정보로 뭘 할지 뻔했으니까요. 태준은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지난 3일간 여러분의 모든 행동을 기록했습니다. 기록? 네. 수면제 강제 투여, 폭언, 협박, 경제적 착취 모두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박금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증거가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을 텐데. 정말요? 태준은 핸드폰에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태윤아, 밥 더 가져와. 빨리 안 움직여. 박금순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어요. 이거 마셔. 비타민이야. 미나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오빠는 정말 쓸모없어요. 우리 집에 왜 붙어 있는지 모르겠어. 민정의 조롱하는 목소리까지 모두 녹음되어 있었어요. 이건 불법 도청이야. 미나가 소리쳤습니다. 불법 도청이 아닙니다. 본인의 집에서 본인이 녹음한 겁니다. 합법이에요. 태준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태준은 또 다른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부엌에서 발견한 수면제 사진, 형의 일기장 사진,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나와 박준혁이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까지 있었어요. 이건 어떻게? 미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강남역 근처 호텔. 6개월간의 기록이 모두 있습니다. 박금순이 태준에게 달려들었어요.
이 나쁜 새끼, 우리 가족을 망치려고. 하지만 태주는 피하며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경찰서죠? 신고하겠습니다. 가정폭력 현장입니다. 뭐, 경찰? 민정이 당황했어요. 지금 현장에서 폭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태주는 주소를 말하며 문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박금순이 막으려고 했지만 태주는 법정에서 단련된 체력으로 빠르게 움직였어요. 도망가지 마. 미나가 소리쳤습니다.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현관에서 경찰을 기다리는 겁니다.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어요. 여성 경찰관 이현주가 들어왔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무슨 일이죠? 저는 변호사 강태준입니다. 제 의뢰인인 강태윤이 3년간 이 집에서 상습 폭행을 당했습니다. 상습 폭행? 네. 증거 자료 여기 있습니다. 태주는 USB를 건넸어요. 거기에는 형의 일기장 사진, 병원 진료 기록, 녹음 파일, 수면제 투여 증거가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이현주 경찰관이 자료를 확인하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건 심각한 사건이네요. 말도 안 돼요. 우리가 왜 사위를 때려요? 박금순이 항변했습니다. 그럼 이 녹음은 뭡니까? 그리고 피해자의 진료 기록은요? 경찰관이 반박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어요. 거기에 또 한 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강태윤이었어요. 태윤이? 미나가 경악했습니다. 그럼 저 사람은? 이제 똑같은 얼굴을 한두 남자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일란성 쌍둥이였습니다. 정말 쌍둥이였어. 민정이 중얼거렸어요. 태윤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아니 서민아 씨. 저는 3년간 당신 가족에게 사람 취급도 못 받았습니다. 매일 맞고 약물을 먹고 갇혀 살았어요. 그건 변명하지 마세요. 증거가 다 있으니까. 태윤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동생이 있다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그에게 용기를 준 것입니다. 장모님, 당신은 저를 하인처럼 부렸고 폭행했습니다. 미나 씨, 당신은 저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외도를 했습니다. 민정 씨, 당신은 매일 저를 조롱하고 무시했어요. 태윤은 한 명 한 명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현주 경찰관이 수첩을 꺼냈어요. 박금순 씨, 서민아 씨, 서민정 씨, 상습 폭행, 약물 강제 투여, 감금 혐의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뭐라고? 우리가 경찰서를? 박금순이 소리쳤습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거부하시면 체포영장을 청구하겠습니다. 2명의 남자 경찰관이 추가로 들어왔어요. 이럴 수 없어. 우리가 누군지 알아? 우리 회사가 얼마나 큰데. 미나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법 앞에서는 모두 평등합니다. 태준이 차갑게 말했어요. 세 여자는 결국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아파트 밖에는 이웃들이 모여들어 수군거렸어요. 저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대요? 남자를 때렸다던데. 세상에,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태준과 태윤은 빈 집에 남았습니다.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태준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형은 혼자가 아니었어. 우리는 쌍둥이니까. 두 사람은 꽉 껴안았습니다. 긴 악몽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3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2호 법정. 방청석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남성 가정폭력 피해라는 사회적 이슈를 불러일으켰거든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박금수는 피해자 강태윤에게 3년간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하고
정신적 학대를 지속했으며 이는 명백한 가정폭력 범죄입니다.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박금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떨궜어요. 피고인 서민아는 배우자에게 수면제를 강제로 투여하여 건강을 해쳤고 혼인 중 간통행위로 배우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미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피고인 서민정은 폭행 방조 및 지속적인 정신적 학대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민정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또한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 배상금 5천만 원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가정폭력은 성별과 관계없이 명백한 범죄입니다. 남성 피해자도 여성 피해자만큼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번 판결이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태유는 옆에 앉은 동생 태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강태윤 씨, 한 말씀 해주세요. 3년간의 고통을 어떻게 견디셨나요? 태윤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예전에 주눅든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남자가 맞는다는 게 창피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폭력을 휘두른 사람들이라는 거요. 기자들이 열심히 받아 적었어요. 동생분의 도움이 컸다고 들었는데요. 네. 제 쌍둥이 동생 태준이가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그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가족의 사랑이 저를 구했습니다. 태준도 옆에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형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고통받고 계신 남성 피해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용기 내서 신고하세요. 법은 여러분을 보호할 것입니다. 그날 저녁 모든 뉴스에서 이 사건을 다뤘어요. 남성 가정폭력 피해자 3년 만에 정의 찾다. 쌍둥이 동생의 헌신적 도움으로 진실 밝혀져. 법원 성별 불문 가정폭력은 범죄 판결. 6개월 후 태유는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아파트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고 회사에서는 승진까지 했어요.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태유는 남성 피해자 지원센터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태윤이라고 합니다. 상담실에 앉은 30대 남성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도 아내한테 맞았어요. 근데 누가 믿어주겠어요? 남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3년간 참았어요. 태유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처음엔 믿지 못하던 남성이 점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요? 그런데 어떻게?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청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태유는 남성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 손길에서 남성은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저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제가 겪었던 길을 아니까 당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 태유는 매주 센터를 방문했어요.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는 남성들을 상담하고 법적 절차를 도왔습니다. 동생 태준도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했고요. 1년 후 두 형제는 함께 강연의 무대에 섰습니다. 가정폭력, 성별을 넘어서라는 주제였어요. 제 이름은 강태윤입니다.
저는 남성 가정폭력 피해자였습니다. 태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300명의 청중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엔 너무 부끄러웠어요. 남자가 어떻게 맞고 살 수 있냐고 스스로를 책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아요. 폭력은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라는 걸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태준이 이어서 말했어요. 저는 형을 구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법은 모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폭력 앞에서는 모두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청중석에서 한 남성이 손을 들었어요. 질문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 신고하면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태준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경찰, 법원, 상담센터 모두 당신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여러 남성들이 태윤에게 다가왔어요. 저도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태윤은 한 명 한 명과 악수하며 격려했습니다. 그날 저녁 두 형제는 한강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태준아, 정말 고마워. 형, 그 말 이제 그만해. 몇 번째야? 그래도 계속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 너 아니었으면 나는. 태준이 형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형, 우리는 쌍둥이야. 형의 고통이 내 고통이었어. 그리고 형의 행복이 내 행복이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달라졌어. 이제는 당당하게 살 수 있어. 형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다만 상황이 형을 짓눌렀던 거지.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태준아, 앞으로 뭐 하고 싶어? 계속 이 일 할 거야. 피해자들을 돕는 변호사로 살고 싶어? 나도 계속 상담 활동할 거야. 우리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좋아. 그럼 우리 함께 하자. 쌍둥이 형제가 만드는 더 나은 세상. 두 사람은 주먹을 맞부딪혔습니다. 파도 소리와 함께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더 이상 누구도 이들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때로는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에서 가장 강한 용기가 태어납니다. 혼자였다면 무너졌을 고통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난 것이 우연이 아니었듯 서로를 구하기 위해 싸운 이 모든 순간들도 운명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고통받고 있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반드시 당신을 지켜줄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진정한 행복은 모든 어둠을 지나온 후에야 비로소 그 진가를 드러내는 법이니까요.